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구 국회의원 소병철입니다. 우리 김원수 후보자님 고생 많아요. 아닙니다. 막중한 책임을 맡으려면 또 짊어져야 될 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방금 답변하신 거 좀 이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어요. 저기 지금 문제된 전임 총장 빼고 수사팀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본인이 장본인이시니까 본인 말도 있지만은 그 당시 대화를 했던 상대방도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지금 거론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첫째는 수사팀 구성, 두 번째 사건 수임 관련해 가지고 문제된 회사들의 사건 수임을 우리 후보자께서는 사기 변호인들은 변호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라임 펀드 운용하는 사기 피의자, 그다음 옵티머스 펀드 운용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변호를 하지 않았고요. 전혀 관여한 적도 알겠습니다. 참 이 정관예우 문제가 어디까지가 정관예우인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 변호사는 어떠한 범죄자도 변호를 해야 될 책무가 있지만 공직에 있다가 나온 검찰 고위직은 또 다른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지금 몇 달 동안 변호사를 안 하니까 공직에 뜻이 있니 마니 하는 참 듣기 힘든 말이에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했지만 정관예우 금지의 취지에 맞게 하려고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했다. 이게 지금 우리 후보자 말씀의 깊은 뜻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건도 좀 가리려고 그랬고요. 네네. 그다음에 보수도 적게 받으려고 했고 법 절차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배 의원님 표에 보면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죠. 우리 지금 후보자가 받은 고문료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사실 다른 정관들은 더 천문학적인 숫자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장관도 하시고 총리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결코 적게 받았다 생각하지 않고 네네, 알겠습니다. 적지 않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 아까 제기됐던 자료 제출 관련해서 제가 발언했던 아드님 채용 관련해서 사실 검사라면은 아마 일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검사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검사들은 본인은 물론 특히 가족들도 철두철미하게 공직자의 가족이라는 본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보다 더 조심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아까 후보자가 솔직하게 아드님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했다. 참 그거 듣고 어떤 심정일지 좀 이해는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청문회가 가혹하다 보니까 이 가족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 작년에도 제가 법사위에서 이 공직자 또는 의원들 자제분들까지 막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할 때 또 가족들 이야기 나올 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날카롭게 지적해야죠. 그러나 이제 거론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신중하면 좋겠다 말씀했는데 지금 아드님도 여기 지금 표에 나온 것처럼 아까 다른 동료 의원님 질문하신 답변을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요. 그러자면 경쟁을 뛰어넘는 특혜가 있었던 건 결코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그 경위를 전혀 모르지만
제가 간절하지 그러니까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되셨다는 나중에 거 보니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좀 넘겨줘 보세요. 우리 후보자께서 그 아까 답변 내용이나 서면 답변에 지금 검찰이 얼마만큼 안팎으로 어려운지에 대해서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모두 발언에서. 예. 지금 저기 머리 기사만 제가 지금 옮겨놨는데요. 이제 언론 입장에서 보면 이게 검찰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뭐 이 닷도 못 내리고 표류하는 배처럼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도 총장으로 취임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검찰 조직의 안정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건 검찰 개혁 문제잖아요. 예, 예. 그 점도 지금 동의합니다.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 구조가 대전환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총장이 되신다면은 이 흔들리는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문제하고 또 검찰 개혁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제목만 한번 몇 가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금년에 그 사건 송치 내용을 보면은 사건이 대폭 감소했어요. 검찰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고소 고발만 해도 뭐 70% 가까이, 사경 손치 사건은 80% 가까이. 그러면 이 지금 검찰이 지금 남아 있는 이 능력,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과거에는 송치 사건, 고소 고발 사건에 찌들려 있었는데 이제 그 짐을 벗었으니까 뭘 해야 될 것인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1차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것 제대로 수사해주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또 국민들 인권 침해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예, 1분 주시고요. 이제 끝으로 하나 저기 저 PPT 좀 띄워줘 보세요. 자, 여기 지금 후보자 아시다시피 저도 검찰에 30여 년 있었어요. 요 근래 제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거예요. 검사장들이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해가지고 이 심의를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국민 입장에서 참 기가 막힐 지경이죠. 아니 자기네가 자기네 수사한 것도 못 믿어가지고 심의를 신청하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검찰 수사 결과를 믿어달라고 하나. 저는 사실 검찰 선배로서 옛날 검사들을 검사나 뭐 선비에 비유하잖아요. 옛날 선비나 검사들은 어땠어요?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지조나 절조를 지키기 위해서 당당했잖아요. 이 부분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가족들 그 관련입니다. 뭐 제 아들 이야기를 하게 돼서 조금 합니다만 오늘 아침 모 언론에 저희 아들 관련해서 기사가 난 건 다 좋습니다만 맞춤법 운운하는 이야기가 났습니다. 제가 참 정말 참담하고 제가 잘해준 것도 없는 아들한테 그렇게까지 그 참 그 곤혹스럽게 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검찰개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검찰이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저로운 기회가 왔다. 오히려 이기는 기회니까 즉 이제는 말씀한 것처럼 우리 검찰이 조금 폭주하는 업무에서 벗어나서 인권 중심으로 그다음에 사법통제 중심으로 갈 수 있고 정말 그동안의 검찰 편의주의, 검찰주의 이주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제는 중심을 국민 중심으로 갈 수 있게 됐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그 사기 범죄가 지금 80만 명입니다. 1년에. 그래서 사기 범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챙겨보지 못하는 면도 있거든요. 당연히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조해서 정말 국가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 역량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민생 중심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 신뢰도 얻을 수 있고 또 이제는 공정성도 확보하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수사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잘 유념해서 잘 검토하고 제대로 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